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올 봄 우리는 1922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리 벚꽃을 봤죠. 지난 겨울에는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대파 피해로 파테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팥값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엔 52일 동안 이어진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모두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로 농업에도 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제는 현실이 된 기후변화와 농도인 전북도에서는 어떤 변화와 대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자들은 농업 정책을 세우고 연구하고 현장을 지키시는 각자 다른 분야이신데 최근 기후변화의 위기를 얼마나 절감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형 도농축산식품국장님, 기후변화로 기존의 농업 정책도 상당한 수정이 좀 불가피하죠? 예,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또 너무 안 와도 또 온도가 너무 높아도 또 구름이 껴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생산 기반 시설과 또 재배 방법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많이 비가 오기 때문에 튼튼한 배수로가 또 넓은 배수로가 필요하겠고요. 또 작년엔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 또 재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물을 끌어다 줄 수 있는 수리시설 이런 것들 충분히 예비 확보가 좀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뭐 하우스를 하고 첨단 온실을 하면 그냥 뭐 구름이 껴도 좋고 비가 안 와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햇빛이 너무 비치지 않으면 하우스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 안에도 예를 들면 조명등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농사의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행정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게 최근 전라북도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짓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저희 지역 내에도 한 80여 농가 이상이 한 7만 평에 달하는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아열대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 한라봉, 천리양, 심지어 뭐 바나나까지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에 맞춰가지고 농가들도 새로운 어떤 소득 작물을 또 기회로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자, 박광호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과 교수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후변화는 농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과거부터 재배해온 주 품목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과입니다. 장수 사과, 대구 사과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예산 사과, 충주, 심지어 제천 사과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강원도까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망고라든지 백향가라고 패션 플룻, 요즘 카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즐겨 마시는 아주 상큼한 음료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그 용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제주, 또 경남, 전남, 심지어 경북 지역까지 재배가 아주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정충식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유기농별을 짓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직접 많이 체감하고 계십니까? 예, 기후변화는 한 5년, 10년 전부터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해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물 온도가 상승을 함으로 해서 개화기 때나 또 정수기 때 그 고온해를 입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고 또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뭐 농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저 박사님께서 사과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도 무풍 지역이 사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냉해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한 20-30% 이상 소득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냉해 피해가 작년보다 더 심해졌다는 그런 어떤 농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 최근에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그런가요? 비가 자주 온 문제도 있지만은 네. 갑작스러운 날씨의 저온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온 현상으로 해서 꽃은 일찍 피는데 네네. 꽃은 3월, 4월 초에 피는데 4월 중순이나 말에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꽃이 죽거나
어린 열매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서 떨어지는 현상이 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국장님, 네. 그 두 분께서 사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전북에서 사과하면 고랭지인 장수 사과가 맞습니다. 으뜸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장수 사과에 비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어떻습니까? 장수의 사과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게 과수 농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네.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이제 과수 피해에 대해서 최근 한 10년간의 데이터를 쭉 보면 최근 10년 중에서 최근 3년 동안에 50%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과수 피해하면 바람으로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낙과로 인한 태풍이라든지 바람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설이라든지 기온 급강하로 인한 피해가 지금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수록 그 과수 피해의 증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빈번해지고 있다. 또 통상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태풍이나 바람 이런 피해보다도 또 기온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모든 과수 농가들의 애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냉해 피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충청 지역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과수 화상병이라고 하던가요? 네. 이런 그 병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병충해들도 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기후 변화가 병충해에 연관성 있다라는 것이 우리 농진청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농진청의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한 20년 사이에 온도가 0.8도 이상이 평균 기온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 병충해의 발생 시기가 한 20일 정도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보는 기간이 20일이 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병충해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혹시 기후 변화라고 하면 과수 작물의 북방 한계선 아까 사과를 예로 들으셨는데요. 이 북방 한계선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병충해를 비롯한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많이 생긴다면서요? 어떤 네, 것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후 변화란 것은 단순히 온대 지역인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러운 저온 피해 그리고 지난해 52일간 이어온 장마 그러니까 햇빛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년도도 지금 5월, 6월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온다는 얘기는 태양 에너지 일조량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의 조직이 아주 이제 연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원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해충의 피해가 아주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또 외래 병해충까지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농가들이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른 뭐 장마, 폭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농업의 피해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농업 분야만큼은 특별하게 정부에서 약간 어떤 피해가 났을 때에 뭐 농약을 뿌리게 하거나 혹은 대신 파종을 하게끔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 보전이 아니죠. 이제 긴급하게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좀 생육 촉진제라든지 농약을 통해서 방지를 하거나 또 이렇게 시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면 빨리 다른 것을 파종할 수 있도록 종잡이라든지 이런 거 대파비를 주는 것인데 네. 이거는 이제 아직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농업의 보험 제도로 가야 됩니다. 물론 보험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험 제도의 계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어떤 소득 보전을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보고 있고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보험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도 하고 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 위원장님. 네. 그 재해보험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농가에서도 재해보험 가입이라든지 달라지는 기후에 맞게 작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체계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흡하다. 예, 많이 네. 미흡한 상태죠. 다른 나라를 비교한다면은 특히나 만약에 미국과 비교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 농민들의 90% 이상이 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농업 재해보험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 정부가 예산을 그만큼 투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재해보험을 보면은 농협을 통해서 재해보험을 받고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보험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또 줄었어요. 전체적 농업 예산도 줄었는데 재보상에 대한 보험 지원도 줄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정부가 50%, 그다음에 농협이 40%, 개인이 10% 이렇게 해서 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줄다 보니까 농협 측에서도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이것을 지원을 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그 농업 어떤 피해에 대해서 하는 조사관들의 어떤 역량이랄까 그런 것도 덜쭉날쭉해서 어떤 조사관을 만나면은 좀 더 피해를 좀 더 구제를 좀 많이 받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덜 받고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보험의 가입률이 40% 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예. 보험에 대한 문제하고 자, 기후가 달라진다면 거기에 맞는 작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물이란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기계로 딱딱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업하고 좀 다른 게 네. 제가 그 작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생장 조건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기온이라든가 모든 토양에 맞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는 그게 농작물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유통해야 되고 어떻게 팔아야 되고 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데 어떤 그런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은 쉽게 우리가 특히 농민들은 그 작물에 대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농사를 바꾸는 것은 작물만 바꾸는 게 아니라 농업의 재배 기술, 그다음에 유통의 문제,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자, 일단 박 교수님, 네.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 피해는 그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막대하다는 또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품종 개량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아열대 지역으로 이제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품종 개량도 지금 온대 그걸 뭐 자포니카 뭐 일반행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거기 유전 인자에다가 아열대 또는 열대 유전 인자를 교잡을 해서 다수학 품종으로 또 고품질 품종으로 또 제안전성이 높은 그런 내재성 품종으로 이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실 70년대 우리 보릿고개를 없애준 통일배가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네. 절반은 우리 온대 유전자, 또 절반은 열대 유전자를 교잡을 해서 개발해서 전국의 보릿고개를 한번 우리 없앤 경험이 있습니다. 자, 최 국장님. 네. 조금 전에 이제 품종 개량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품종 개량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사실 이제 품종 개량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량 작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진청에서의 어떤 품종 개량 좀 현황을 좀 보니까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어떤 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 개량을 굉장히 좀 몇 점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병충해 기후 변화에 따라 병충해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충해 강한 품종, 네. 또 기온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햇빛이 적고 많음, 또
고온, 저온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품종들이 꾸준히 좀 개발이 되고 있고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황입니다. 네. 자, 정 위원장님,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조금 전에 아까 작물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후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뭐 작물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도 온대 식물에다가 산성 토양에 잘 자란다고 그래서 한때 아로니아 재배가 급격하게 늘어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다 갈아엎거든요. 예.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로니아 그 부분을 예로 드셨는데 아로니아는 어떤 농작물의 어떤 생장 조건의 문제가 있어서 그만 게 아니라 농업 정책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한 10년 전부터 아로니아가 갑자기 급속하게 이제 인기 품종이 되면서 막 지자체에서도 뭐 심으라고 권유까지 한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한테는 심으라 그래놓고 수입업자들은 그게 돈이 된다고 막대하게 생산물을 그냥 수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면으로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 비용은 높은데 가격은 시장 가격은 낮으니까 이것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못 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아로니아를 갈아엎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기후위기보다는 농업 정책의 좀 잘못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 변화를 작물의 다른 걸 작물을 바꾸는 것을 유통과 정책이 못 따라갔다라는 예. 말씀도 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간격을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가락동 농산물에 우리가 농민들이 물건을 올려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 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메이저 회사들이 동소매 메이저 회사들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도 이제 시장 도면제를 저희들 농민들은 좀 도입하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저희가 지금 기후 변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농업에도 영향을 주지만 농업이 기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우리 일반인들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기후 변화의 사실 하여튼 산업은 우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석유 그리고 가스 네. 그리고 뭐 이런 석탄 이런 거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산업과 또 생활 에너지 이 쓰레기도 사실 기후 변화의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농업은 그 중에 한 4%가 차지되고요. 그 4% 안에 사실 그 물을 대고 연중 쌀 농사를 짓는 배농사에서 21.5%가 지금 탄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탄소 배출은 주 원인이 물을 이제 깃게 되면은 유기물이 썩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해가 되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또 거기에 이제 메탄으로 가스로 돼서 이제 대기 중으로 발생되고요. 또 하나는 화학 비료입니다. 요소 같은 암모니아 비료를 질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아산화질소로 가스화돼서 대기 중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도 저희들이 해서 지금 조만간 농가에 보급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사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이 김제, 익산, 이 들판의 배농사를 제가 지난 4, 5년 만에 70%를 아주 저투입하는 혼자서도 규모 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소식 재배, 요즘은 이제 드문모 심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전체 논면적이 16,000헥타르 정도 되는데 3년 차에 지난해 8,000헥타르까지 절반이 바뀌었습니다. 정 위원장님, 예.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드문 모심기를 말씀하셨어요. 예. 실제로 드문 모심기가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드문모 이 신기가 옛날에 우리가 손문회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손문회기하고 현대 기계식하고 약간 중간 정도의 적합한 장점을 모은 게 하나의
드문 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어떤 방식은 모판에다가 나락을 재서 길러서 하는데 누수율이 많습니다. 한 9% 10% 정도 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근데 드문모 방식은 그 모판에다가 그 조금씩 칸을 나눠서 거기에다가 나달을 넣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씩 뽑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누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1, 2%를 예상하는데 기술적 방법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방식에서 좀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이게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그 75%를 모든 걸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육묘 상자 절감, 상토 절감, 운반 노동력 절감을 하기 때문에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최소화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또 기계 작업도 이안기 작업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이제 그 혼자서 한 번에 다 마치고 규모 과거보다 더 많은 면적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농업 생산과 농업 유통 포함해서 농업으로 이름 앞에 붙은 모든 어떤 기후 변화의 어떤 요인이 한 2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5%는 그냥 뭐냐?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농업 플러스 알파까지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그것에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는 데서 좀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세 분한테 또 공통 질문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기후 변화와 대응해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게 이른바 스마트 농업이잖아요.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는 정책과 농업 현장에서는 입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먼저 그 정책 면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확대 보급할 생각이십니까, 조 국장님?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 농업을 하는 사람은 스마트 농업이 다다. 또 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은 친환경 농업이 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농업의 영역마다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스마트 농업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일손이 줄어들고 또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태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농업의 일정 부분의 생산을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특히 이런 스마트 농업에 들어올 때 필요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뭐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좀 현재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원장님, 예.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때 반대 시위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팜 밸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전국에 4군데를 지금 이제 시범직으로 해서 아까 하셨듯이 전국인 청년들을 오게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약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과연 그 투자만큼에 대한 이것이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되거든요. 스마트팜 하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 그리고 그걸 짓는 어떤 건축의 그런 예산 자체가 뭐 1, 2억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10억대, 많게는 크게 규모에 따라서 뭐 100억대까지 바라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곡물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너무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곡물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대부분 다 푸성기라든지 뭐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과채류인데 과연 그런 과채를 키워서 지금과 같은 유통 체계에서 수익을 남기려면은 얼만큼 규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투자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여전히 화석 연료를 기초한 그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건축물 속에서 하는 인위적인 어떤 생산인데 그것이 정부에서 과연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야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농민들의 어떤 반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그렇죠. 농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것도 큰 요인이죠. 네. 예. 자, 박 교수님. 네. 농업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스마트팜 농업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의 하나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앞으로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고루한 문제, 청년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심지어 이 코로나19 팬데믹 문제까지도 우리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팜하고 저희들이 보는 스마트팜은 좀 다릅니다. 이 스마트팜은 대부분 사람들이 시설의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이걸 스마트 농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그 면적은 전국에 한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스마트팜을 농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논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농사도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하는 농업을 하는 거다. 물 이제 관리도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 뭐 지금은 좀 이렇게 달달한 얘기 같지만은 그게 곧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물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구마 여기 김제, 익산 많이 하잖아요. 고창. 사람들이 버스로 그렇게 많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그런 인력을 대체 수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기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를 다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지 스마트 농업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95%가 노지 스마트 농업이에요.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농업의 식량 안보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 위원장님. 정책이 현장에서 따로 놀면 또 안 되잖아요. 괴리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의 필요성을 정책에 강조를 하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초기 시설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아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토양에 기초한 스마트 농업은 사실 그런 뭐 저희도 고려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유리온실이라든가 하우스에 하는 그 어떤 스마트는 문제점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희가 농업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다뤄야 될 거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그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후는 계속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변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정말 큰 부분은 기후 위기란 이 기후 변화를 좀 더 우리가 완화하고 늦추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중에 가장 선도적인 것은 농업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농업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예. 조금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다가 연중 이모작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시면은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강합성을 통해서 정화를 해줍니다. 흡수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연중.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 생산자에게 환원해주는 그런 정책 시스템이 아마 앞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벌써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네.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되면은 그거를 각 나라별로 195개국 가운데 7개국 빼고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그 수단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디지털 농업이에요. 데이터 농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또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정책 또 농업을 이제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충식 위원장님. 예. 기후위기는 사실 농업의 문제만 아니고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것도 기후위기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우리가 소비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같은 양의 어떤 수확하기 위해서 물과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후와 관계돼 있다. 농업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관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도 좀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늦추고 또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재형 국장님. 예, 기후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또 우리 농가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나갈 시기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수단을 들어볼 때는 농업재해보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최대 어떤 때는 정부와 지자체 합쳤을 때 100% 지원까지 있습니다. 통상 한 9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재해보험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것이 그래도 농가에게는 득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농업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우리 농업이 피해를 줄이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